162쪽에 보면 당시 물리학에는 두 갈래 법칙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서 물체들이 매우 육중한 규모, 별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드디어 이제 교수님 전공 분야가 나와요. 양자론으로서 매우 작은 규모, 아원자 세계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기술한다라고 해서 쭉 서술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전공하신 이 양자학이라는 것, 양자론이라는 건 뭘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아주 짧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연극이랑 비슷하다. 무대가 있고 무대 위에 배우가 있고 다음에 관객이 있죠. 여기서 무대는 시공간이고요. 다음에 여기 배우가 물질이에요. 관객은 이걸 보는 관찰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상대성 이론이란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이, 무대는 원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리고 배우가 움직이는 거지만, 상대성 이론이란 것은 이 배우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공간이 변형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죠. 물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공간이 휘기도 한다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원래 관객은 이 연극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예. 관객이 물질을 보면 물질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관측하는 행위가 대상에 영향을 준다는, 그러니까 관객을 과학 역사상 최초로 관객이 그 무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체계가 양자역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는 따라서 하나는 물질에 대한 거고, 하나는 시공간에 대한 거거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도 분명 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정합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양자역학에서는 시공간을 다루지 않아요. 양자역학은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술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시공간은 그냥 다시 절대 시공간. 원래가 그래요. 그냥 숫자예요. 너무 작은 데였어. 아니, 그냥 여기서는 처음부터 시공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은 처음부터 시공간이 대상이 된 이론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기술해요. 그 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 시간과 공간 자체가 탄생할 수도 있어요. 이 이론에서. 그래서 빅뱅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사용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양자역학에서 심각하게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앞에 설명을 다 할 수 없어서 핵심만 바로 이야기하면, 양자역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게 불확정성 원리라 그래서 좀 불가지론 같기도 한 건데, 어떤 물리량들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원리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뭐 떠오르지 않으세요? gödel의 불안정성 원리 떠오르지 않으세요? 불확정성 원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물론 지금 얘기를 하기는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두 원리가 다 1920, 30년대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리들이 나온 시기가 비슷한데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1927년이고 그다음에 gödel은 30년대죠. 30년대.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유럽의 혼란 중에 나오는 다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분위기가 다 있어요. 확실성이 붕괴한 시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는 사회학자들도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이제 부딪히는 지점만 이야기를 하면요. 양자역학에서는 원래 그 대상 자체가 되게 작은 영역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상대로는 속도가 빠른 영역을 다루는 학문이었는데, 양자역학은 작은 걸 다뤄요. 사실 직관적으로는 작아져도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작아도 여전히 F는 MA 쓰면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작아지면 전혀 다른 종류의 역학을 필요로 하는데, 작아질수록 이 녀석의 속도나 에너지는 통제 불능으로 커져요. 어느 정도로 작은 겁니까? 원자, 분자? 원자부터 작은데 원자의 수준이죠. 전자, 중성자 이런 거. 원자 수준에 대한 느낌을 제가 항상 드릴 때 쓰는 비유가 그 동전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 예. 동전과 원자의 크기의 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동전과 지구의 크기의 비랑 같아요. 원자 엄청 작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이렇게 작은 원자를 다루는데, 원자의 수준 정도가 되면은 거기서는 작아질수록 뭔가 이 안에 요동이 커져요. 에너지의 요동이 커져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런 세계에서는 참 설명하기 힘든 반직관적인 일인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요동이 더 커져가지고
정말 그 상상도 할 수 없이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요동이 나와요. 마치 우주 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요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는 걸 다루는 이론인데 이 휘어짐은 굉장히 매끄럽거든요. 연속적이죠.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은 이 매끄러운 면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막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여기서 서로가 연결이 안 돼요.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면이 양자역학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이론은 근본적으로 조화가 안 돼요. 그 양자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네. 그래서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아직 합쳐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은 아직 나오지 그렇죠. 않았다. 그래서 통일된 바로 그 통일장 이론이라고 부르죠. 대통일장 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데 그나마 가장 그동안에 가장 그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졌던 후보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 이론이 끈 이론이라는 끈 거죠. 이론. 아인슈타인 선생은 왜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죠? 뭐 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셨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은 사실 뭐 엄청난 이제 과학자잖아요. 그분이 양자역학에 수많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양자역학이 많은 발전을 해요. 그 공격을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딴 사람도 아니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이상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흘려넘길 수가 없죠, 그러면? 사실 초반에는 양자역학 초반에는 아인슈타인 답이 그러니까 지문이 나올 때마다 물리학자들이 막 진짜 심각하게 답변을 못하면 이론이 바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막 대응을 했고요. 요즘 같으면은 막 SNS에 아인슈타인이 왜? 뭐 아닌 거 아닌가요? 그건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한 몇 년은 심각하게 방어가 되지만 이제 그렇게 계속 공격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공격 하나 마나 좀 이렇게 다들 좀 또 저러시는구나 이제 이런 반응이 이제 아유, 되가는데요. 어르신 좀 그만하시지. 뭐. 그래서 나중에는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외로웠을 수도 있어요. 주류에서 벗어나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벗어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이 사실 싫어했던 것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문장이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가 보통 물리학 법칙이 갖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래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뉴턴 역학의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방정식으로 쓰여졌다는 게 중요해요. 방정식으로 쓰여졌으면 그 방정식에 답이 있고요. 답이 하나만 딱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수 있죠. 문항 오류 없이 5초 후에 물체의 위치는 그게 5초 후에 물체의 위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게 학생들은 그냥 시험 시간에 막 푸는 거지만 미래 예측 가능성을 갖는 이론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2030년 뭐 6월 11일 오후 2시 31분 일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요. 이와 같이 그 물리학은 뉴턴 역학을 가짐으로써 미래에 대한 완전히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양자역학은 놀랍게도 그 본질상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고요. 미래에 대해서 오로지 확률적으로만 진술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확률적인 입장이 싫어.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한 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사실 확률 이론 자체를 쓰는 거는 그렇게 뭐 나쁜 일은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모를 땐 쓰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특히 양자역학의 확률을 되게 싫어했던 이유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의 확률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원리적으로는 정해져 있으나 실제적으로 아는 게 힘들어서 확률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데 보통 이때 확률을 쓰잖아요. 근데 솔직히 확률을 쓸 이유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는 던지는 순간에 이게 윗면을 향하고 있고 그렇죠. 손에 힘이 정해져 있고 여기 공기 중의 마찰을 알고 중력장에서 이게 전형적인 이 계산하면 운동이죠. 나온다는 건가요? 날아가서 예측 충돌 한 가능하다는 번, 충돌 거죠. 두 번 해서 떨어질 테니까 물론 예측이 쉽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실제 연습을 많이 하면은 훨씬 높은 확률로 앞면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연습하는 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러고서 던질게. 그러고 자기는 연습 많이 했잖아요. 타짜기가 있으신. 근데 양자역학은 그게 불가능하죠. 이게 원리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양자역학의 확률은 이건 절대적 확률, 절대적 무지 때문에 나온 거고 다른 확률들은 귀찮아서 나온 거고. 그렇죠. 많은 주관적 거고. 무지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양자역학은 무슨 소리야. 아직 우리가 뭔가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지금 확률 쓰는 거야. 언젠가 먼 미래에는 확률을 쓰지 않는 날이 올 건데 왜냐하면 우주는 결정돼 있어야 하거든. 네, 그래서 양자역학 그런 철학이 엇나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면은 아인슈타인 그 SNS에다가 형 이렇게 하면서 형, 나도 형 마음은 알아. 슈타인 형. 슈타인 형, 나도 형 마음에는 동의해. 공감해.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하잖아.